봉준호, 박찬욱 누가 고트인가? 한국에서 스스로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수많은 비난과 반박을 감수하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봉준호 감독님, 속된 말로 봉빠입니다. 영화 팬분들이라면 이 논쟁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의미 없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봉빠인 제가 분석하고 해설하는 내용을 다뤄보면 나름 객관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박찬욱 감독님이 왜 거장이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작품은 당연하게도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입봉부터 두 번의 처참한 실패 후에 연출가로서의 삶을 걸고 마지막으로 제작했다는 영화. 그런 처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580만 관객을 동원하며 초대박 흥행에 성공한 영화, 2000년도에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이 영화는 남북경계선 공동경비구역의 한 북한 초소에서 남측 병사 이수혁 병장이 북측 군인 2명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을 다룹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남측은 납치된 이수혁 병장이 북한군을 사살하고 탈출했다라고 증언하지만 북측은 북측 초소에 이수혁 병장이 침투해 병사들을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영화는 같은 총격신을 각각의 주장에 맞춰 편집하여 전혀 다른 맥락의 의미를 창출하는 플래시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러시아 영화가 레프 쿨레쇼프가 제시한 몽타주 이론을 서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에 어떤 이미지가 병렬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맥락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수혁 병장이 북측 군인을 사살했다는 하나의 장면이 남측과 북측의 각기 다른 편집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는 각기 다른 몽타주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이 쇼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카세트 테이프인데요. 카세트 테이프의 서클은 정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역방향으로 되감기기도 하며 이 영화의 남과 북처럼 하나의 진실을 자신들의 방향에서 멋대로 해석하고 규정합니다. 이 메타포는 영화 전반에 걸쳐 조형적, 촬영적으로 반복해서 다뤄지는데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부엉이의 동그란 눈, 동그란 달, 돌아가는 바퀴, 빨강파랑 다트가 꽂히는 동그란 관역, 회전하는 롤러코스터, 원형의 판문점 지붕, 360도 회전하는 패닝샷, 상하를 뒤집는 롤링샷까지. 네, 이 영화는 정확히는 회전하는 서클이라는 심볼에 엄청난 집착을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서클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든 왼쪽으로 진행하든 결국 같은 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진실을 두고 이 방향과 저 방향을 따지며 싸우는 영화 속 남과 북의 인물들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 같죠. 결국 어떤 방향이 아닌 중립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 소피 소령과 오중사는 사건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멀어집니다. 반대로 영화 전반부에 나온 몽타주처럼 중립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념이라는 방향에 휩쓸린 수혁과 성식은 죽음에 준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영화가 박찬욱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과 결이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아마 미장센이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표현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과 달리 플래시백과 같은 형식적 표현법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기에 그런 감상이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서클이라는 심볼의 연출적 디테일을 생각해 본다면 은유와 상징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성향이 아주 짙게 드러나는 영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은 미장센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상징과 메타포를 중요한 장치로 유려하게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작품이 이런 은유와 비유에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인데요. 박찬욱 감독님을 세계적 명장 반열에 올려준 영화,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모텔방에 감금되었다 풀려난 오대수라는 남자의 복수극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 영화로 올드보이를 외치시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받는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인데요. 회화, 음악, 영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이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는 단연코 메타포와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드보이는 정말 메타포와 상징으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우선 서사적 측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는 이미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데수의 서사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모티프로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본인도 모른 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근친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비참함과 죄책감에 자신의 눈을 뽑아 장님이 되죠. 오데수는 감독님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그 이름부터 오이디푸스의 음성적 변형입니다. 오데수 본인도 모르게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딸과 근친하고 결말에는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서사적으로 신화의 은유를 철저히 따르는 올드보이는 이미지 시스템에서도 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올드보이에서는 특정 이미지나 화면의 구성을 반복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데수가 감금됐던 방에는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면류관을 쓴 예수의 고통과 일그러진 웃음이 공존하는 벨기에 화가 제임스 앙소르의 1892년 회화 작품 The Man of Sorrows인데요. 영화 중 오데수의 얼굴이 이 그림과 겹쳐 보이도록 반복하는 쇼트가 종종 등장합니다. 피칠갑이 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미소를 유지하려는 이 표정은 어딘가 섬뜩하게도 보이는데요. 영화의 초반부 이 표정은 15년의 세월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오데수의 상황을 묘사하는 기능적 컷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딸과 근친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스스로 다시 망각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며 이 표정은 반복됩니다. 영화의 초반과 결말의 상황을 회화라는 상징 으로 동일시하는 이미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셨는지 오데수의 비극적 서사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 초반부 가방에서 나오는 오데수의 모습과 결말부 설원 위에 쓰러진 오데수의 모습 역시 반복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박찬욱 감독님만큼 친절하게 이미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감독님도 드물어요. 또 다른 재밌는 예시가 많은데요. 오데수와 이유진의 서사가 반복됨을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의 이미지를 반복하는 쇼트들을 세팅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고 중요한 이미지의 반복과 소품, 공간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있는데 영화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이 영상에서 모두를 다루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올드보이의 해설과 관련한 영상도 언젠가 한 번은 다루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반복은 주제, 모티프를 소개하거나 영화 플롯 안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강력하게 기능합니다. 이렇게 올드보이에서 박찬욱 감독님은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상징성을 극한까지 보여주며 엄청나게 스타일리시한 감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쯤에서 잠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처럼 이렇게 예쁜 영화들을 저처럼 스크랩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기록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줄 도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ODP북 키트인데요. 짧은 메모, 스티커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출력하고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시네마틱한 나만의 영화 기록이 탄생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기록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고요. 수제본의 슬레이트 디자인으로 일상 공간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경해보세요. 이후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는 이렇게 영화 외부적 상징성을 통한 이미지 시스템이 활용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비유의 달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올드보이의 이미지 시스템이 종교적 회화의 가치를 왜곡한다는 비평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쥐, 아가씨와 같은 영화들을 거치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점차 영화 외적 텍스트를 활용하기보다 캐릭터의 감정선에 더 집중하며 영화 내적으로 그 상징성을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로 제 개인의 감상으로는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 중 가장 마스터피스라고 부르고 싶은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유능한 강력계 형사 혜준이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설애와 사랑, 불륜의 감정에 빠지게 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나오는 혜준의 대사 살인사건이 좀 뜸하네에서 알 수 있듯이 혜준은 내심 살인사건을 기다리는 내면의 폭력성을 띤 인물인데요. 영화에서는 남성의 피를 연상케 하는 바위에서의 죽음과 산 위 묘지에서 일어나는 남자들의 폭력 등과 같이 산이라는 것을 남성성 혹은 폭력성의 메타포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준에게 있어서 이 폭력성은 사건을 해결하는 완결성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시로 도곡동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지구 그리고 사건의 범인 홍산호를 체포할 때도 마치 산을 연상시키는 동네의 고지대로 추격전을 벌이고 그 끝인 옥상에서 폭력이 이루어지죠. 산의 반대는 뭘까요? 직관적으로 바다겠죠. 영화에서 설의 집 벽지는 산 모양의 패턴이지만 그 푸른 빛깔 때문에 마치 바다처럼 보입니다. 극중 증거물이 될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결말에는 설의 스스로 바다에 몸을 묻어 사라져버리는 선택을 하는 등 바다는 미결성의 메타포로 기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혜준의 개인 공간 역시 이렇게 바다처럼 보이는 벽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혜준과 설애는 형사와 피의자라는 관계로 인해 사건이 미결이어야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혜준도 직업적 특성과 남성성을 요구하는 아내와 같이
환경적 요인들로 산이 지닌 폭력성과 완결성을 강요받지만 그 속에서는 설애와의 관계가 미결되기를 바라는 캐릭터라는 것을 이 간단한 메타포로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헤어질 결심은 여기서 더 나아가 촬영적 컨셉까지 완전한 통일을 이뤄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헤어질 결심을 봤을 때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는데요. 인물의 헤드룸이 굉장히 과장돼서 공간적 여백이 강조되는 쇼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작품 안에서는 노래부터 시각적 요소까지 안개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안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흐려지는, 확실치 않아지는 미결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안개는 공기 중에 있는 것이죠. 촬영적으로 눈에 띄게끔 공간적 여백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공기 중을 포착하려는 감독의 시도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과장된 헤드룸은 안개가 가진 미결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도곡동 사건의 범인이 밝혀져서 홍산호를 잡으러 간 장면에서는 산을 상징하는 초록색 옥상에서 인물의 헤드룸을 극단적으로 잘라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산이 가지고 있는 완결성에서 안개, 여백이 가지고 있는 미결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작게는 이 사건은 이제 결말이 다 밝혀진 완결된 사건이다를 보여주고, 크게는 이 영화의 결말은 이렇게 완결될 것이다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영화의 미드 포인트에서 혜준이 설애에게 살인 증거물인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파란 벽지의 집에서 극단적으로 헤드룸을 열어 인물을 잡아내는데요. 이는 바다와 여백이 가진 미결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며, 작게는 이 사건이 미결로 남는다는 상황을 묘사하고, 크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의 완결이 둘의 관계의 미결일 것이다 라는 암시이기도 하죠.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영화 외적인 상징 요소들을 인용하기보다 영화 내적으로 자족하는 견고한 상징성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지금까지 정말 스타일리시하다, 미장센이 훌륭하다와 같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시나리오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함축된 이미지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은 그 방법으로 은유와 상징을 세계에서도 가장 잘 활용하시는 감독님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단순히 예뻐서 좋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감독님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세워서 이것을 타당하게 만들었는지 고민하며 영화를 보신다면 그의 영화가 단순히 예쁜 영화가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로서 훌륭한 이미지 시스템을 구축한 영화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도 리뷰 영상 제작해 볼 테니까요.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